안녕하세요. 이준혁입니다. 오늘은 북한에서 꽃제비로 떠돌다가 중국을 거쳐 대한민국에서 요리사로 일하고 있는 미양 씨가 겪은 사연을 증언하시겠습니다. 북한에서는 하루하루 생존을 위해 쓰레기통을 뒤지며 얼어붙은 옥수수 알갱이 하나라도 찾아야 했던 삶이었다면, 남한에서는 매일 따뜻한 음식을 만들어 사람들에게 나눠주며 행복을 느끼는 완전히 다른 세상을 살고 계십니다. 우선 북한에서의 경험과 남한에서의 삶이 어떻게 비교가 되셨나요?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말 쉽지 않은 기억들이지만 누군가는 반드시 들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도 북한에는 제가 겪었던 그 고통 속에서 살아가는 아이들이 있으니까요. 북한에서 저는 사람이 아니라 그저 살아있는 짐승 같았습니다. 매일 배고픔과 추위에 떨며 거리를 헤맸고 사람들의 차가운 시선과 발길질을 견뎌야 했습니다. 반면 남한에서는 제가 비로소 인간으로 대접받고 있다는 걸 매 순간 느낍니다. 따뜻한 밥 한 끼, 깨끗한 옷, 그리고 무엇보다 제 노동에 대한 정당한 대가를 받으며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다는 것. 이것이 가장 큰 차이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이 영상을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지금 한번 꼭 눌러주세요. 이야기 시작합니다. 제 기억은 언제나 배고픔에서 시작됩니다. 저는 1989년 함경북도 회령에서 태어났습니다. 아버지는 제가 5살 때 돌아가셨고, 어머니는 제가 7살 되던 해 고난의 행군 시기에 영양실조로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그때부터 저는 꽃제비가 되었습니다. 꽃제비. 참 아이러니한 이름이죠. 꽃처럼 아름답고 제비처럼 자유롭게 날아다닌다는 뜻이 아닙니다. 봄에 피었다가 이내 시들어버리는 꽃처럼, 제비처럼 이리저리 떠돌아다니다가 언제 죽을지 모르는 아이들을 그렇게 불렀습니다. 우리는 꽃도 제비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굶주림 속에서 하루하루를 버티는, 죽음을 기다리는 그림자 같은 존재들이었습니다. 회령시장 근처가 제 터전이었습니다. 아침이 되면 시장 쓰레기통을 뒤져야 했습니다. 다른 꽃제비들과의 경쟁도 치열했습니다. 누가 먼저 쓰레기통에 도착하느냐가 그날 하루를 살 수 있느냐 없느냐를 결정했습니다. 저는 작고 날쌔기 때문에 다른 아이들보다 빨리 움직일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것도 잠깐이었습니다. 힘센 아이들이 제가 찾은 음식을 빼앗아 갔으니까요. 겨울이 가장 힘들었습니다. 회령의 겨울은 영하 20도, 30도까지 내려갔습니다. 제대로 된 옷도 없이 신문지를 몸에 감고 골목 구석에서 떨어야 했습니다. 얼어 죽는 아이들이 한둘이 아니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옆에서 자던 아이가 차갑게 식어 있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처음에는 울었지만 나중에는 무감각해졌습니다. 슬퍼할 여유도 없었습니다. 제가 살아남아야 했으니까요. 그렇게 떠돌던 어느 겨울날이었습니다. 제가 12살 때였을 겁니다. 너무 배가 고파서 어느 집 부엌 창문으로 기어들어갔습니다. 그 집에는 할머니 한 분이 혼자 사셨습니다. 저는 부엌에서 옥수수 몇 알을 입에 넣고 있었습니다. 그때 할머니가 저를 발견하셨습니다. 저는 맞아 죽을 각오를 했습니다. 보통은 꽃제비가 집에 들어오면 몽둥이로 때리거나 보위부에 신고했으니까요. 하지만 그 할머니는 달랐습니다. 할머니는 저를 보시더니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에아, 얼마나 배가 고팠으면 하시면서 저를 부엌으로 데려가셨습니다. 할머니는 제게 따뜻한 옥수수죽을 끓여주셨습니다. 저는 몇 년 만에 따뜻한 음식을 먹었습니다. 그 맛을 지금도 잊을 수가 없습니다. 죽이 목구멍으로 넘어가면서 제 얼어붙은 몸이 녹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서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너무 배가 고팠고, 너무 추웠고, 너무 외로웠던 모든 시간들이 한꺼번에 쏟아져 나왔습니다. 할머니는 박순덕이라고 하셨습니다. 할머니의 아들과 며느리는 몇 년 전 탈북을 시도하다가 중국에서 붙잡혀 북송되었고 정치범 수용소로 끌려갔다고 했습니다. 손주 하나도 그때 같이 잡혀갔습니다. 할머니는 혼자 남으셨습니다. 그래서인지 저를 보는 할머니의 눈빛이 남달랐습니다. 잃어버린 손주를 보는 것 같은 그런 눈빛이었습니다. 할머니는 저를 집에 머물게 해주셨습니다. 물론 공식적으로는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신분증도 없는 꽃제비를 집에 들이면
할머니도 처벌받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할머니는 개의치 않으셨습니다. 어차피 나도 이제 오래 살 것 같지 않다. 죽기 전에 선한 일 하나쯤은 해야지. 할머니는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할머니 댁에서 석 달을 살았습니다. 제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시간이었습니다. 할머니는 저에게 글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할머니는 젊었을 때 소학교 교원이셨다고 했습니다. 한글부터 시작해서 간단한 산수까지 가르쳐 주셨습니다. 저는 처음으로 배움이라는 게 얼마나 즐거운지 알았습니다. 하지만 행복은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어느 날 동네 인민반장이 할머니 집에 불시 검열을 나왔습니다. 저는 재빨리 부엌 아궁이 뒤에 숨었지만 인민반장은 제 신발을 발견했습니다. 결국 저는 끌려 나왔습니다. 인민반장은 할머니에게 소리쳤습니다. 동무는 미쳐도 단단히 미쳤소. 신분도 모르는 꽃제비 새끼를 집에 들였다니. 당장 927 상무조에 넘기겠소. 927 상무조는 꽃제비들을 단속하는 기관이었습니다. 거기에 끌려가면 구타와 굶주림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할머니는 인민반장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동무, 제발 봐주시오. 이 애는 제 먼 친척 손녀요. 부모가 다 죽어서 제가 거두었소. 제발 이번 한 번만 눈 감아주시오. 할머니는 눈물을 흘리며 애원했습니다. 인민반장은 코웃음을 쳤습니다. 친척, 거짓말도 유분수지. 당장 이 새끼 데리고 나와. 그때였습니다. 할머니가 주머니에서 뭔가를 꺼내셨습니다. 중국 돈이었습니다. 할머니는 그 돈을 인민반장에게 쥐어주었습니다. 이걸로 담배나 한 보루 사시오. 제발 이번 한 번만. 인민반장은 돈을 받아들고는 저를 한참 쳐다보더니 말했습니다. 이번 한 번만이요. 다음에 또 걸리면 동무도 가만 안 둘 테니 알아서 하시오. 인민반장이 가고 나서 저는 할머니에게 물었습니다. 할머니, 그 돈은 어디서 나셨어요? 할머니는 한숨을 쉬며 말씀하셨습니다. 손주를 중국에서 데려오려고 모아둔 돈이었다. 하지만 이제 그 애는 수용소에서 나올 수 없을 게다. 차라리 내가 쓰는 게 낫지. 저는 그날 밤 할머니 집을 떠났습니다. 더 이상 할머니에게 피해를 줄 수 없었습니다. 할머니는 울면서 저를 붙잡았지만 저는 뿌리쳤습니다. 할머니, 저 때문에 할머니까지 위험해지면 안 돼요. 저는 괜찮아요. 이제 할머니가 가르쳐 주신 글도 알고 사람의 온기도 알았어요. 살아갈 수 있어요. 다시 거리로 나온 저는 더 이상 예전의 제가 아니었습니다. 할머니와 함께한 석 달이 저를 변화시켰습니다. 저는 이제 글을 읽을 수 있었고 사람의 따뜻함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제가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그때부터 저는 탈북을 꿈꾸기 시작했습니다. 시장에서 만난 다른 꽃제비들로부터 두만강을 건너면 중국이 있고 중국에 가면 먹을 게 많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하지만 국경 경비가 삼엄했고 잡히면 정치범 수용소로 끌려간다는 것도 알았습니다. 저는 2년을 더 준비했습니다. 그 사이 저는 14살이 되었습니다. 시장에서 장사하는 아주머니들의 짐을 날라주며 돈을 조금씩 모았습니다. 한 달에 옥수수 한 대 살 돈 정도였지만 그것을 모아서 국경을 안내해준다는 안내원에게 줄 돈을 마련했습니다. 2003년 3월이었습니다. 아직 두만강이 완전히 녹지 않은 이른 봄이었습니다. 저와 함께 5명이 더 있었습니다. 모두 꽃제비 출신이거나 가족을 잃은 사람들이었습니다. 안내원은 우리를 국경 근처 야산으로 데려갔습니다. 밤이 되기를 기다렸습니다. 국경 경비대의 교대 시간을 노렸습니다. 안내원이 신호를 보냈고 우리는 두만강으로 뛰어내렸습니다. 강은 아직 얼어 있었지만 군데군데 녹아서 얇아진 부분이 있었습니다. 저는 발을 헛디뎌 얼음이 깨지면서 물에 빠졌습니다. 3월의 두만강 물은 얼음장처럼 차가웠습니다. 뒤에서 누군가가 저를 잡아 끌어올렸습니다. 함께 온 청년이었습니다. 그는 저를 업고 강을 건넜습니다. 우리가 중국 쪽 강변에 도착했을 때 뒤에서 총소리가 들렸습니다. 경비대가 우리를 발견한 것입니다. 우리는 미친 듯이 뛰었습니다.
중국 쪽 숲속으로 들어갔을 때 우리는 5명이었습니다. 한 명이 강을 건너다가 총에 맞았습니다. 저를 업어준 그 청년은 말했습니다. 이제 우리는 살았어. 여기는 중국이야. 하지만 저는 전신이 젖어서 얼어붙고 있었습니다. 청년은 자기 옷을 벗어 저를 감싸주었습니다. 우리는 안내원이 알려준 중국 동포집을 찾아갔습니다. 하지만 그 집은 이미 비어 있었습니다. 중국 공안의 단속이 심해져서 조선족들도 탈북자를 숨겨주기를 꺼렸습니다. 우리는 다시 떠돌아야 했습니다. 중국에서의 생활은 북한보다 나았지만 여전히 불안했습니다. 언제 공안에 잡혀 북송될지 모른다는 두려움이 항상 있었습니다. 저는 연길의 한 식당에서 설거지 일을 했습니다. 하루 14시간씩 일했지만 북한에서는 상상도 못할 만큼의 음식을 먹을 수 있었습니다. 그곳에서 처음으로 배불리 밥을 먹었습니다. 식당 주인 아주머니는 조선족이었습니다. 김순희 아주머니는 탈북자들을 여러 거쳐본 분이었습니다. 아주머니는 저에게 친절했습니다. 애야, 너는 어리니까 기회가 있다. 한국까지 가야 한다. 아주머니는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아주머니는 저에게 한국행 브로커를 소개해 주었습니다. 하지만 비용이 문제였습니다. 한국까지 가는 데 드는 돈이 미화로 3,000달러였습니다. 저는 그 돈을 모으기 위해 낮에는 식당에서, 밤에는 다른 공장에서 일했습니다. 2년이 걸렸습니다. 그 사이 저를 업어준 그 청년을 다시 만났습니다. 그의 이름은 최진혁이었습니다. 그는 저보다 4살 위였고 평성에서 왔다고 했습니다. 진혁 씨는 연길에서 건설 일을 하며 저처럼 한국행 비용을 모으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자주 만났습니다. 같은 처지의 사람들끼리는 말하지 않아도 서로를 이해했습니다. 진혁 씨는 저에게 한국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었습니다. 미향아, 한국에 가면 우리도 사람답게 살 수 있대. 배고프지 않고, 추위에 떨지 않고, 누구의 눈치도 보지 않고 살 수 있대. 2005년 가을, 저는 드디어 한국행 비용을 모았습니다. 진혁 씨도 준비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함께 가기로 했습니다. 브로커는 우리를 포함해 10명의 탈북자들을 모았습니다. 루트는 중국 라오스 태국이었습니다. 여정은 험난했습니다. 중국에서 라오스까지 가는 데만 일주일이 걸렸습니다. 우리는 트럭 짐칸에 숨어서 이동했습니다. 숨도 제대로 쉴 수 없었습니다. 몇 번이나 검문에 걸릴 뻔했지만 브로커가 돈을 주고 넘어갔습니다. 라오스에서 태국까지는 정글을 걸어서 가야 했습니다. 사흘 밤낮을 걸었습니다. 뱀과 벌레들이 득실거렸고 말라리아 모기가 극성이었습니다. 한 분이 탈진해서 쓰러졌습니다. 우리는 그분을 번갈아 가며 업고 걸었습니다. 태국 국경에 도착했을 때 저는 제 발이 피투성이가 된 것을 보았습니다. 신발이 다 닳아서 맨발로 걸은 부분이 많았습니다. 진혁 씨는 자기 셔츠를 찢어서 제 발을 감싸주었습니다. 조금만 더 참아. 이제 거의 다 왔어. 우리는 태국 경찰에 자수했습니다. 난민 신청을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경찰은 우리를 이민국 구치소로 보냈습니다. 그곳에서 한 달을 기다렸습니다. 한국 대사관에서 연락이 왔고 우리의 신분이 확인되었습니다. 2005년 12월 저는 비행기를 타고 한국 땅을 밟았습니다. 21살이었습니다. 꽃제비로 떠돌던 7살 때부터 14년 만에 저는 진짜 자유를 얻었습니다. 인천공항에 도착했을 때의 그 느낌을 어떻게 설명해야 할까요? 공항 건물이 너무 커서 놀랐고 사람들이 너무 깨끗하고 잘 입어서 놀랐고 모든 게 밝고 따뜻해서 놀랐습니다. 북한에서는 전기가 끊겨서 항상 어두웠고 중국에서는 숨어 다녀야 해서 불안했는데 여기는 모든 게 환했습니다. 통일부 하나원에서 3개월간 교육을 받았습니다. 한국 사회에 적응하기 위한 교육이었습니다. 한국어 교육, 문화 교육, 직업 교육 등을 받았습니다. 북한과 한국은 같은 언어를 쓴다고 하지만 실제로는 많이 달랐습니다. 억양도 다르고 사용하는 단어도 달랐습니다. 저는 하나원에서 조리 교육을 선택했습니다. 왜 조리였냐고요? 북한에서 꽃제비로 떠돌 때
저는 제대로 된 음식을 본 적이 없었습니다. 따뜻한 국밥 한 그릇은 평양의 특권층이나 먹는 것이었습니다. 중국 식당에서 일할 때 처음으로 다양한 음식을 먹어봤습니다. 그 풍요로운 맛에 감동했습니다. 언젠가 나도 이런 음식을 만들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하고 생각했었습니다. 하나원 교육을 마치고 저는 서울 노원구에 있는 작은 원룸을 배정받았습니다. 정부에서 지원해주는 정착금으로 최소한의 생활을 시작할 수 있었습니다. 진혁 씨는 다른 지역으로 배정되었습니다. 우리는 연락을 주고받으며 서로를 응원했습니다. 저는 하나원에서 소개받은 식당에 취업했습니다. 도봉구에 있는 작은 동네 한식당이었습니다. 사장님은 60대의 온화한 분이셨습니다. 박영수 사장님은 탈북자를 고용한 경험이 있었고 저를 따뜻하게 맞아주었습니다. 첫 출근 날 저는 새벽 5시에 일어나 식당으로 갔습니다. 식당은 아침 일찍부터 손님들을 받아야 했습니다. 사장님과 사모님, 그리고 주방 직원 한 분이 계셨습니다. 미향 씨, 오늘은 구경만 해요. 천천히 배우면 돼요. 사장님은 그렇게 말씀하셨지만 저는 적극적으로 배우고 싶었습니다. 사장님이 국을 끓이고 찌개를 만드는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그 손놀림이 마치 예술 같았습니다. 가스레인지에서 김이 모락모락 올라오는 찌개를 보며 저는 울컥했습니다. 이 따뜻하고 구수한 냄새, 이 풍요로운 풍경이 북한에서 굶주리던 제게는 꿈 같았습니다. 북한에서는 옥수수 한 줌을 구하기 위해 쓰레기통을 뒤져야 했는데 여기서는 이렇게 많은 음식이 매일 만들어지고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실수도 많았습니다. 불 조절을 잘못해서 국을 태운 적도 있었고 간을 잘못 맞춰서 음식을 버린 적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사장님은 한 번도 화를 내지 않으셨습니다. 괜찮아요. 미향 씨. 실수하면서 배우는 거예요. 나도 처음엔 그랬어요. 북한에서는 달랐습니다. 실수하면 비판 투쟁을 당하거나 배급을 줄이는 식으로 처벌받았습니다. 사람의 실수를 용납하지 않는 사회였습니다. 하지만 여기서는 실수를 배움의 기회로 여겼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큰 차이인지 여기서 살아보니 알 수 있었습니다. 6개월이 지나자 저는 기본적인 반찬을 혼자 만들 수 있게 되었습니다. 김치찌개, 된장찌개, 제육볶음, 불고기, 손님들이 좋아하는 기본 메뉴들이었습니다. 제가 만든 음식을 손님들이 맛있게 드시는 모습을 보면 제 가슴이 뿌듯했습니다. 어느 날 한 할머니가 식당에 오셨습니다. 할머니는 김치찌개를 드시더니 저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아가씨, 이 찌개 참 맛있네요. 정성이 느껴져요. 저는 그 말에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누군가가 제가 만든 것을 칭찬해 준다는 게 이렇게 기쁜 일인지 처음 알았습니다. 북한에서 저는 존재 자체가 쓸모없는 짐이었습니다. 꽃제비는 사회에 아무 기여도 못하는 쓰레기 같은 존재로 취급받았습니다. 사람들은 저희를 보면 고개를 돌렸고 때로는 발길질을 했습니다. 저것들이 우리 배급을 축내고 있어 라는 말을 수없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는 달랐습니다. 제가 만든 음식이 누군가에게 기쁨을 주었습니다. 제 노동이 가치를 인정받았습니다. 제가 받는 월급은 제 땀과 노력의 정당한 대가였습니다. 이것이 인간다운 삶이라는 걸 저는 배웠습니다. 1년이 지났을 때 사장님이 저를 부르셨습니다. 미향 씨, 이제 한식조리기능사 자격증 시험을 준비해봐요. 미향 씨라면 충분히 할 수 있어요. 저는 놀랐습니다. 북한에서는 제대로 된 교육조차 받지 못했던 제가 자격증 시험을 본다니요. 사장님은 시험 준비를 도와주셨습니다. 퇴근 후에 남아서 이론 공부를 가르쳐 주시고 실기 연습을 시켜주셨습니다. 사모님도 저를 응원해 주셨습니다. 미향 씨, 우리가 응원하고 있어요. 꼭 합격할 거예요. 저는 밤낮으로 공부했습니다. 이론 책을 달달 외우고 요리 기술을 연마했습니다. 시험날, 저는 떨리는 손으로 시험장에 들어갔습니다. 제 인생에서 제대로 된 시험을 본 건 그때가 처음이었습니다. 결과가 나왔습니다. 합격이었습니다. 저는 그 통지서를 받아들고 한참을 울었습니다. 북한에서 꽃제비로 떠돌던 제가
중국에서 숨어 지내던 제가 이제 대한민국에서 인정받는 조리사가 되었습니다. 자격증을 딴 후 제 월급이 올랐습니다. 사장님은 제게 더 많은 책임을 맡기셨습니다. 신메뉴 개발에도 참여하게 해주셨습니다. 저는 북한식 음식을 응용한 메뉴를 제안했습니다. 감자탕, 옥수수전 같은 것들이었습니다. 미양 씨, 좋은 아이디어네요. 한번 만들어봐요. 사장님은 제 아이디어를 격려해 주셨습니다. 북한에서는 상급자에게 의견을 제시한다는 것 자체가 불가능했습니다. 명령에 복종하는 것만이 미덕이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는 직원의 의견을 존중했고 창의성을 장려했습니다. 제가 만든 감자탕이 손님들에게 인기를 끌었습니다. 이거 옛날 우리 어머니가 해주시던 맛이네요. 건강한 맛이에요. 손님들의 반응이 좋았습니다. 사장님은 기뻐하셨습니다. 미양 씨 덕분에 우리 식당이 더 유명해졌어요. 그 무렵 진혁 씨로부터 연락이 왔습니다. 진혁 씨는 경기도의 한 공장에서 일하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주말마다 만났습니다. 서로의 근황을 나누고 한국 생활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진혁 씨는 저에게 말했습니다. 미향아, 우리 꿈을 이뤘어. 사람답게 살고 있잖아. 북한에서는 상상도 못했던 일들이야. 저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아요. 가끔은 꿈인가 싶어요. 이렇게 행복해도 되나 싶을 때가 있어요. 하지만 항상 마음 한편에는 북한에 남아있는 사람들에 대한 죄책감이 있었습니다. 저는 운이 좋아서 탈출할 수 있었지만 여전히 그곳에서 굶주리고 있는 아이들이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박순덕 할머니도 그중 한 분이셨습니다. 저는 번 돈을 모아서 탈북자 지원단체에 기부했습니다. 많은 돈은 아니었지만 제가 할 수 있는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북한에 있는 사람들에게 식량을 보내는 사업을 하는 단체에도 후원했습니다. 어느 날 식당에 한 기자분이 오셨습니다. 탈북자들의 정착 이야기를 취재한다고 했습니다. 사장님이 저를 소개해 주셨습니다. 이 친구가 우리 식당의 자랑이에요. 정말 열심히 일해요. 기자분은 저와 인터뷰를 했습니다. 제 이야기를 듣더니 눈시울을 붉히셨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더 많은 사람들이 알아야 해요. 북한에서 얼마나 고통스러운 삶을 살았는지, 그리고 한국에서 얼마나 열심히 살아가고 있는지. 그 인터뷰 기사가 신문에 실렸습니다. 제목은 꽃제비에서 요리사로 김미향 씨의 희망 이야기였습니다. 기사가 나간 후 많은 사람들이 식당을 찾아왔습니다. 저를 응원하러 온 것이었습니다. 한 아주머니는 제 손을 꼭 잡으며 말씀하셨습니다. 미양 씨, 정말 대단해요. 그 어려운 환경을 이겨내고 여기까지 왔다니. 앞으로도 행복하세요. 저는 눈물을 참을 수 없었습니다.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저를 응원해준다는 게 믿기지 않았습니다. 2010년, 저는 25살이 되었습니다. 한국에 온 지 5년이 되는 해였습니다. 그동안 제 삶은 완전히 변했습니다. 더 이상 굶주리지 않았고, 추위에 떨지 않았고, 누군가의 눈치를 보며 숨어 살지 않았습니다. 사장님이 은퇴를 하시면서 식당을 정리하신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저는 섭섭했습니다. 사장님은 제게 새 삶을 선물해 주신 은인이셨으니까요. 사장님은 저를 부르셨습니다. 미양 씨, 그동안 고마웠어요. 미양 씨 덕분에 이 식당이 더 좋아졌어요. 미양 씨는 이제 어디 가서도 잘할 수 있을 거예요. 사장님의 말씀에 저는 울었습니다. 사장님, 제가 더 감사하죠. 사장님 아니었으면 저는 요리사가 될 수 없었어요. 그때 사장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미양 씨, 혹시 이 식당을 인수할 생각 없어요? 나는 은퇴하지만 이 식당이 계속 유지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그 주인공이 미양 씨였으면 좋겠어요.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사장님, 제가요? 하지만 저는 돈은 걱정하지 마요. 은행 대출도 있고 나도 도와줄 테니까. 미양 씨라면 이 식당을 더 잘 운영할 수 있을 거예요. 진혁 씨와 상의했습니다. 진혁 씨는 적극 찬성했습니다. 미향아, 해봐. 내 꿈이잖아. 나도 도와줄게. 우리 함께 식당을 키워보자.
그렇게 저는 식당 사장이 되었습니다. 북한에서 꽃제비로 떠돌던 제가, 중국에서 숨어 지내던 제가 이제 제 사업을 하는 사장이 되었습니다. 믿을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처음에는 많이 힘들었습니다. 요리를 하는 것과 가게를 운영하는 것은 완전히 다른 일이었습니다. 식재료 관리, 직원 관리, 회계, 마케팅, 배워야 할 게 너무 많았습니다. 진혁 씨가 퇴근 후에 와서 도와주었습니다. 저는 새벽 5시에 일어나 장을 보고 준비를 하고 밤늦게까지 장부를 정리했습니다. 힘들었지만 행복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제 것이었고 제 노력의 결과였으니까요. 저는 탈북자 직원을 고용했습니다. 제가 사장님께 받았던 기회를 다른 탈북자들에게도 주고 싶었습니다. 22살의 박은영이라는 여성이었습니다. 은영 씨도 꽃제비 출신이었고 북한에서 많은 고생을 했다고 했습니다. 은영 씨, 여기서 열심히 배워요. 언젠가 은영 씨도 자기 가게를 갖게 될 거예요. 제가 그렇게 말하자 은영 씨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사장님, 감사합니다. 정말 열심히 할게요. 식당은 조금씩 자리를 잡아갔습니다. 단골 손님들이 늘었고 소문을 듣고 찾아오는 사람들도 많아졌습니다. 탈북자가 운영하는 식당이라는 이야기가 알려지면서 사람들이 응원하러 왔습니다. 2012년 저는 진혁 씨와 결혼했습니다. 두만강을 함께 건넜던 그 사람과 한국에서 가정을 꾸리게 된 것입니다. 결혼식은 소박했지만 따뜻했습니다. 박영수 사장님 내외분도 오셨고 식당 단골 손님들도 많이 오셨습니다. 주례를 서주신 목사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이 두 사람은 죽음의 강을 함께 건넜고 이제 생명의 길을 함께 걷게 되었습니다. 이들의 사랑이 북한에 남아있는 모든 이들에게 희망의 메시지가 되기를 바랍니다. 신혼여행은 제주도로 갔습니다. 바다를 본 것도 처음이었습니다. 북한에서는 바다를 함부로 갈 수 없었습니다. 해안가는 군사 지역이었고 허가 없이 접근하면 처벌받았습니다. 하지만 여기서는 자유롭게 바다를 볼 수 있었습니다. 미향아, 우리 정말 자유로워졌어. 진혁 씨가 제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저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우리 이제 자유해요. 그리고 행복해요. 2013년에 딸이 태어났습니다. 이름은 최서연이었습니다. 서연이를 처음 품에 안았을 때의 그 느낌. 제가 이 세상에 새 생명을 낳았다는 게 믿기지 않았습니다. 북한에서는 꽃제비들이 아이를 낳아도 제대로 키울 수 없었습니다. 굶어 죽거나 버려지는 아이들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여기서는 달랐습니다. 서연이는 따뜻한 집에서 태어났고 충분한 음식을 먹을 수 있었고 좋은 의료 혜택을 받았습니다. 병원에서 제게 엄마 수첩을 주며 말했습니다. 산모님, 정기적으로 검진받으러 오시면 돼요. 아기에게 필요한 예방접종도 무료로 받을 수 있어요. 저는 그 말을 듣고 또 울었습니다. 북한에서는 아픈 아이들이 약도 없이 죽어갔습니다. 저도 꽃제비 시절 수없이 아팠지만 병원에 갈 수 없었습니다. 그냥 길바닥에서 죽기를 기다려야 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는 아이들이 제대로 보호받았습니다. 서연이가 자라면서 저는 더욱 대한민국에 감사하게 되었습니다. 서연이는 어린이집에 다녔고 친구들과 놀았고 그림책을 읽었습니다. 북한에서 제가 누려보지 못한 모든 것들을 서연이는 당연하게 누리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서연이가 물었습니다. 엄마, 북한이 어디예요? 저는 서연이에게 설명했습니다. 엄마가 태어난 곳이야. 하지만 그곳은 많이 어려운 곳이야. 배고픈 아이들이 많아. 그럼 엄마가 음식을 보내주면 안 돼요? 서연이의 순수한 질문에 저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그게 쉽지 않단다. 하지만 엄마가 할 수 있는 일을 하고 있어. 저는 탈북자 지원단체에서 멘토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새로 탈북한 사람들에게 제 경험을 나눠주고 한국 생활 적응을 도와주는 일이었습니다. 제가 받았던 도움을 이제는 제가 돌려주고 싶었습니다. 2015년 저는 식당을 하나 더 냈습니다. 직원도 5명으로 늘었습니다. 그중 3명이 탈북자였습니다. 저는 탈북자들에게 일자리를 주는 것이 제 사명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식당 이름은
희망식당이었습니다. 절망에서 희망으로, 죽음에서 생명으로 나아간 제 인생처럼 이 식당이 누군가에게 희망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지은 이름이었습니다. 한 방송국에서 저희 이야기를 다큐멘터리로 만들고 싶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처음에는 망설였습니다. 제 과거를 공개하는 것이 부끄럽기도 했고 서연이에게 피해가 갈까 걱정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진혁 씨가 말했습니다. 미향아, 우리 이야기를 하자. 사람들이 북한의 실상을 알아야 해. 그리고 탈북자들도 이렇게 잘 살 수 있다는 걸 보여주자. 다큐멘터리가 방송되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연락을 해왔습니다. 응원의 메시지들이 쏟아졌습니다. 미향 씨, 정말 대단하십니다. 그 고통을 이겨내시고 이렇게 멋진 삶을 사시다니 존경합니다. 우리 아이들에게 꼭 보여주고 싶은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일부 악플도 있었습니다. 탈북자들이 우리 세금으로 살면서 거짓말하는 거 아니야? 같은 댓글들이었습니다. 처음에는 상처받았습니다. 하지만 진혁 씨와 주변 사람들이 위로해 주었습니다. 미향 씨, 신경 쓰지 마세요. 그런 사람들은 북한의 실상을 모르는 거예요. 우리가 열심히 살면서 보여주면 돼요. 박영수 사장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저는 더 열심히 일했습니다. 악플에 대한 답은 제 삶으로 보여주는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세금으로 사는 게 아니라 제 땀과 노력으로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그리고 이제는 오히려 세금을 내며 사회에 기여하고 있다는 것을 증명하고 싶었습니다. 2017년, 저는 또 다른 소식을 들었습니다. 박순덕 할머니가 돌아가셨다는 소식이었습니다. 나중에 탈북한 회령 출신 분이 전해준 소식이었습니다. 할머니는 2010년에 돌아가셨다고 했습니다. 저는 할머니를 생각하며 많이 울었습니다. 할머니가 저에게 보여주신 따뜻함, 그 옥수수죽의 맛, 할머니가 가르쳐 주신 글, 모든 것이 제 인생을 바꿔놓았습니다. 할머니가 아니었다면 저는 진작에 굶어 죽었거나 포기했을 것입니다. 저는 할머니를 위한 추도식을 식당에서 열었습니다. 직원들과 함께 할머니를 추모하며 할머니가 좋아하셨을 것 같은 음식들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음식들을 노숙자 쉼터에 기부했습니다. 할머니가 저에게 해주셨던 것처럼 저도 누군가에게 따뜻함을 나눠주고 싶었습니다. 서연이가 초등학교에 입학했습니다. 입학식 날, 서연이가 예쁜 교복을 입고 꽃다발을 들고 있는 모습을 보며 저는 또 울었습니다. 북한에서 꽃제비 아이들은 학교에 갈 수 없었습니다. 신분증도 없고 부모도 없었으니까요. 그냥 거리에서 떠돌다가 죽는 게 우리의 운명이었습니다. 하지만 제 딸은 달랐습니다. 서연이는 학교에 다니고 친구들과 놀고 꿈을 꿀 수 있었습니다. 엄마, 나는 커서 선생님이 될 거예요. 북한 아이들에게 글을 가르쳐주고 싶어요. 서연이의 말에 저는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이제 저는 35살입니다. 한국에 온 지 14년이 되었습니다. 북한에서 꽃제비로 떠돈 시간도 14년이었습니다. 제 인생이 정확히 반으로 나뉜 것입니다. 전반부는 지옥이었고 후반부는 천국입니다. 물론 여기서의 삶도 완벽하지는 않습니다. 여전히 어려움이 있고 차별도 존재합니다. 탈북자라는 이유로 불이익을 받을 때도 있습니다. 북한 억양 때문에 이상하게 보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것들은 북한에서 겪었던 고통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여기서는 최소한 제가 인간으로 대접받습니다. 제 노동이 인정받고 제 노력이 보상받습니다. 제 딸이 미래를 꿈꿀 수 있습니다. 이것이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저는 지금도 새벽 5시에 일어납니다. 하지만 북한에서 쓰레기통을 뒤지기 위해 일어나던 것과는 다릅니다. 이제는 따뜻한 음식을 만들기 위해 일어납니다. 그 음식을 사람들이 맛있게 먹고 행복해하는 모습을 보기 위해 일어납니다. 어제 한 손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사장님 음식을 먹으면 힘이 나요. 사랑이 느껴져요. 저는 그 말에 답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받은 사랑을 음식에 담으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북한에서는 사랑이라는 게 사치였습니다. 생존이 전부였고, 배고픔이 전부였고, 두려움이 전부였습니다. 사람을 믿을 수 없었고, 내일을 기약할 수 없었습니다.
하루하루가 죽음과의 싸움이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는 다릅니다. 사람들이 서로를 돕습니다. 낯선 사람도 미소 지으며 인사합니다. 어려운 사람을 위한 제도가 있고 실패해도 다시 일어설 기회가 있습니다. 꿈을 꿀 수 있고 그 꿈을 이룰 수 있습니다. 저는 제 직원들에게 말합니다. 우리는 운이 좋았어요. 하지만 그 행운에 감사하며 살아야 해요. 그리고 우리가 받은 것을 나눠줘야 해요. 그래서 저희 식당은 매주 한 번씩 노숙자 쉼터에 음식을 기부합니다. 매달 수익의 일부를 탈북자 지원단체에 후원합니다. 진혁 씨는 이제 제 식당의 공동대표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함께 사업을 키워가고 있습니다. 앞으로 5년 안에 식당을 5개로 늘리고 더 많은 탈북자들에게 일자리를 주는 것이 목표입니다. 서연이는 이제 9살입니다. 학교에서 우등상도 받고 친구들도 많습니다. 서연이는 가끔 물어봅니다. 엄마, 북한은 언제 자유로워져요? 저는 대답합니다. 언젠가는 그날이 올 거야. 그때까지 우리가 잘 살면서 준비하고 있어야 해. 저는 통일이 되는 날을 꿈꿉니다. 북한의 꽃제비 아이들이 더 이상 굶주리지 않고 추위에 떨지 않고 학교에 다닐 수 있는 날을 꿈꿉니다. 그날이 오면 저는 회령으로 돌아가고 싶습니다. 박순덕 할머니 묘소를 찾아가서 할머니께 감사 인사를 드리고 싶습니다. 할머니, 제가 잘 살고 있어요. 할머니가 저에게 주신 따뜻함을 잊지 않고 살아가고 있어요. 할머니가 가르쳐 주신 글로 세상을 배우고 할머니가 보여주신 사랑으로 사람들을 대하고 있어요. 제 딸에게도 할머니 이야기를 많이 해줬어요. 할머니 같은 분이 되라고 말해줬어요. 대한민국. 이 나라는 저에게 새 생명을 주었습니다. 죽음의 땅에서 생명의 땅으로, 절망의 나라에서 희망의 나라로 저를 데려와 주었습니다. 여기서 저는 처음으로 인간다운 삶을 살고 있습니다. 때로는 밤에 악몽을 꿉니다. 다시 북한으로 끌려가는 꿈, 쓰레기통을 뒤지는 꿈, 추위에 떨며 길거리에서 자는 꿈. 그럴 때면 식은땀을 흘리며 깨어납니다. 하지만 옆에 진혁 씨가 있고 옆방에서 서연이가 잠들어 있다는 것을 확인하면 저는 안심합니다. 이제 저는 안전합니다. 자유롭습니다. 행복합니다. 제가 만드는 음식 하나하나에는 제 이야기가 담겨 있습니다. 배고픔의 기억, 따뜻함에 대한 감사, 자유의 소중함, 사랑의 가치, 그리고 무엇보다 희망의 메시지가 담겨 있습니다. 오늘도 저는 새벽에 일어나 식재료를 준비합니다. 채소를 다듬고 고기를 손질하고 정성스럽게 국을 끓입니다. 가스레인지에서 김이 올라오는 동안 저는 창밖을 봅니다. 해가 떠오르고 있습니다. 새로운 하루가 시작됩니다. 북한에서는 해가 떠도 두려웠습니다. 새로운 하루는 새로운 고통을 의미했으니까요. 하지만 여기서는 다릅니다. 해가 뜨면 희망이 생깁니다. 새로운 가능성이 열립니다. 또 하루를 살아갈 수 있다는 감사함이 듭니다. 오늘도 제 식당 문을 열면 손님들이 올 것입니다. 사장님, 김치찌개 하나 주세요. 된장찌개 좀 주세요. 평범한 일상이지만 저에게는 기적입니다. 제가 만든 음식으로 생계를 유지하고 사람들에게 기쁨을 주고 제 가족을 부양할 수 있다는 것. 이것이 바로 자유이고 행복이고 인간다운 삶입니다. 대한민국, 감사합니다. 저에게 새 삶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꽃제비에서 요리사로, 절망에서 희망으로, 죽음에서 생명으로 저를 이끌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이 은혜를 평생 잊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제가 받은 사랑을 다른 사람들에게 나눠주며 살아갈 것입니다. 언젠가 통일이 되어 북한의 모든 꽃제비 아이들이 따뜻한 음식을 먹을 수 있는 그날까지 저는 여기서 열심히 살아가겠습니다. 그것이 제가 할 수 있는 최선이고 제게 새 삶을 준 이 나라에 보답하는 길이라고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대한민국. 감사합니다. 이 자유로운 땅. 그리고 감사합니다. 제 이야기를 들어주신 여러분. 여러분의 관심과 사랑이 저희 같은 탈북자들에게 큰 힘이 됩니다. 앞으로도 응원해주세요. 우리는 열심히 살아가겠습니다. 이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 어딘가에 작은 흔적이라도 남았다면 그것만으로 저는 충분히 행복합니다. 하지만 더 많은 마음들에게 이 이야기가 닿을 수 있도록 당신의 구독과 좋아요가
저에게는 아주 큰 힘이 됩니다. 함께 걸어주셔서 감사합니다.